전체 많은경우 책 보면서 설명 들으면 돼요. 설명만 들으면 돼요. 전체 많은경우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커다란 렌즈가 있는데 얘가 대물 렌즈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대물 렌즈 있습니다. 대물 렌즈가 물체를 대하는 렌즈입니다. 즉 물체는 천체. 전체를 대하는 렌즈로 전체에서 나오는 무엇을 해줍니까?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대물 렌즈야. 그리고 이 대물 렌즈가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눈을 접해서 우리 인간이 눈을 접해서 보는 이 렌즈를 뭐라고 한다? 접안 렌즈라고 한다. 그래서 눈안자야 안과 할 때. 그래서 눈을 접하는 렌즈입니다. 접안 렌즈야. 그럼 눈을 접했으니까 어떻게 보여야 돼? 멀리 있는 별을 내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크게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니까 얘는 뭘 해준다? 상을 확대해. 상을 확대해줘. 그럼 대물 렌즈가 빛을 모으고 저반 렌즈가 상을 확대해 주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이 통로가 뭐다? 경통이다. 그리고 여기 위에 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하고 보면 하인더, 보조 만원경이라고도 하고 소형 만원경이라고도 해요. 보조 만원경. 옛날엔 그냥 하인더라고 했는데 보조 만원경을 바꿨어요. 자, 얘는요. 대강의 상을 찾아요. 넓은 시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강의 전체를 찾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통이 있고 요 저반 렌즈 밑에 뭐가 있겠어요? 조절 나사가 있어요. 저반 렌즈를 통해서 초점을 조절해주는 나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전체 많은경을 기둥이 되는 이런 삼각대가 있어요. 삼각대 받침대 평평한 곳에 삼각대를 놓고 여기에 무엇을 끼운다? 가대를 끼워. 가대를 끼우고 그다음 여기에 무엇을 끼워줍니까? 균형추를 끼워. 균형추를 끼우고 여기에다 누구를 갖다 끼운다? 경통을 갖다 끼웁니다. 그래서 평평한 곳에 삼각대 설치하고 그다음 가대 끼우고 균형추 끼우고 그다음에 경통 끼우고 소형 많은경, 보조 많은경 끼우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보조 많은경으로 전체에 대략적인 위치를 찾아요. 대략적인 위치. 전체의 대략적인 위치를 찾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눈으로 보면서 조절나서로 정확하게 상을 맞춰서 항상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관측해 주는 게 천체 만은경입니다. 그럼 이제 천체 만은경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대물 렌즈 빛을 모아줍니다. 줄거주시고요. 저반 렌즈 상을 확대해 줍니다. 줄거주시고 보조 만은경 전체의 대략적인 위치를 찾게 해줍니다. 전체의 대략적인 위치를 찾게 해줍니다. 그리고 대물과 저반을 연결해주는 게 경통입니다. 요 세 개만 알면 돼요. 대물, 저반, 보조. 됐죠? 자, 그럼 이제 전체 많은경은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평평한 곳, 넓게 쫙 트이고 주변이 어두운 곳. 그러니까 넓게 쫙 펼쳐지고 주변이 어두워야 그 밤하늘이 오는 미세한 별빛으로 모아서 볼 수 있는 건데 주변에 가로등이 많으면 절대로 관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체를 관찰하는 여기로 가면 주변이 깜깜할 때 밤하늘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을 볼 수 있는 게 천체 많은경입니다. 그래서 천체 많은경 가장 먼저 삼각대 설치하고 그다음 가대 끼우고 균형축 끼우고 경통 끼우고 보조 많은경 끼우고 난 다음에 대강의 상을 잡고 저반렌즈로 초점을 맞춰서 관찰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끝. 자, 그럼 이제 12번부터 같이 문제 풀면서 알려드릴게요. 117쪽. 12번. 같이 하면서 마무리하면 돼요. 1번이 무엇입니까? 빛을 모아주는 대물 렌즈다. 빛을 모아주는 대물 렌즈. 이 대물 렌즈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전체 많은 경우 비쌉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전체에 관심이 있어서 사는 게 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리고 좀 사는 아이들은 1000만 원 이렇게 된다면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억대가 넘어간대요. 전체 많은 경이. 자, 요게 빛을 모아주는 대물 렌즈인데 이 대물 렌즈가 볼록 렌즈로 되어 있는 대물 렌즈도 있고 오목 거울로 되어 있는 대물 렌즈도 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누구입니까? 하고 보면 무게를 잡아주는 무게추라고도 하고 균형추라고도 해요. 균형추라고 해도 되고 무게추라고 해도 돼요. 그죠?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추, 무게를 잡아주는 무게추. 그다음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삼각대 균형추 경통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가대. 가대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얘들을 받쳐주는 기본이 되는 삼각대가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를 연결해주는 긴 관을 갖다 뭐라고 한다? 경통이라고 해주면 되고요.
여섯 번째, 바로 무엇입니까? 보조 많은경. 파인더가 더 쓰기 쉬운데 보조 많은경이라고 해요. 주로 파인더라고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눈을 접해서 볼록렌즈 상을 확대해주는 저반 렌즈. 눈을 접하는 렌즈다 해서 저반 렌즈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8번이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저반 렌즈 밑에 있는 초점 조절 나사. 상을 정확하게 매치해주는 초점 조절 나사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13번. 전체 만능의 구조와 기능을 연결해주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가대는 무엇입니까? 가대는 경통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줘요. 이 가대가 경도식이 있고 위도식이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뭐 달라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삼각대는 만원경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통과 가대를 받쳐주는 기본 단위 역할을 하는 아이가 삼각대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대물 렌즈는 전체에서 오는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 저반 렌즈는 상을 확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들여다보면서 상이 확대되는 걸 볼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나와 있는 보조 만원경은 시야가 넓어서 대략적인 전체의 위치를 찾을 때 유리한 아이가 보조 만원경이에요. 가인더. 그 다음 여섯 번째, 초점 조절 나사는 저반 렌즈의 위치를 정확하게 조절해서 우리가 물체 전체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끔 마지막으로 조절해주는 나사가 되겠죠. 그래서 미온도 가집니다. 자, 그럼 14번. 전체 만원경을 조립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평평한 곳에 뭘 세워야 돼요? 삼각대를 세워야 돼요. 삼각대를 세우고 그 다음 뭘 끼워야 돼요? 가대를 끼워야 돼요. 가대를 끼우고 나서 뭘 끼워줍니까? 균형추를 끼워줍니다. 균형추. 균형추를 끼우고요. 그 다음 뭐 끼워야 돼요? 경통 끼워야 돼요. 끼우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 끼우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뭘 합니까? 하고 보면 보조하는 경우하고 저반 렌즈까지 다 끼워줍니다. 끼워주고 난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주면 돼요? 균형을 맞추시면 돼요. 균형을 맞추고 난 다음에 주 많은 경우와 보조 많은 경우로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아이의 시야를 맞추어서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죠? 자, 그럼 넘어가서 118쪽하고 119쪽이 나오는데, 자, 118쪽에 보시면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구분하는 물리적 특성이야. 물리적 특성이 지구형 행성은 거기 보세요. 해석해 보면 크기와 질량이 작아. 크기와 질량, 크기가 반지름도 되고 지름도 돼. 크기와 질량이 작은데 암석이나 무거운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서 평균 밀도가 크고 위성수는 없거나 적고 고리는 없습니다. 이게 지구형 행성의 물리적 특성이고 목성형 행성은 질량이 크고 반지름이 큰데 가벼운 기체인 수소, 헬륨, 암모니아, 메테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밀도는 작고 위성수는 목성과 토성은 60개 이상 그리고 천왕성과 해왕성은 10개 이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수가 많고 고리를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X축, Y축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지구형인지 목성형인지 구분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전체 만원경, 이제 전체 만원경으로 태양을 관찰할 때 태양을 직접 쳐다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시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유의점에만 죽어주세요. 유의점에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저반 렌즈로 태양을 직접 보지 않는다. 직접 보면 뭐 직접적으로 한 1, 2분만 쳐다봐도 여러분의 뭐예요? 빛이 동공을 통해 들어와서 여러분의 시각세포가 손실되어서 시력이 나빠지거나 뭐가 돼요? 온 세상이 까맣게 됩니다. 그 다음 보조 만원경은 사용하지 않으면 뚜껑을 닫아둡니다. 그리고 절대로 저반 렌즈로 보는 게 아니고 무엇을 보는 거예요? 경통은 태양을 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반 렌즈의 상이 투영판에 맺히면 투영판에 맺힌 상을 보면서 극점이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는 거 그래서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는 거 그리고 쌀할머니가 보이는데 대류현상에서 쌀할머니가 태양 표면에서 보인다는 거 이런 것들을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태양을 직접 눈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됐죠? 그럼 나머지는 중요한 거 없고 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123쪽에 23번부터 25번 풀어줍니다. 전체로 하는 게 오늘 해준다고 했으니까. 자, 123쪽에 문제 나오는 거. 23번.
자, 23번에 A부터 한 번씩 적으면서 외워요. A가 대물렌즈. 빛을 모아주고 물체를 접하는 대물렌즈가 되는 거고, B가 눈을 접하고 상을 확대해주는 저반렌즈. 저반렌즈. 그 다음 C가 보조 안경 또는 바인드라고 불러주는 거. 전체적인 대략적인 상을 찾을 때 이용하는 보조 안경. 그 다음에 D가 무엇입니까? 가대. 가대. 균형축, 병통, 삼각대 사이를 연결해주고 끼울 수 있게끔 해주는 가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 E가 바로 얘들의 기본이 되는 삼각대. 이것을 맞춰주는 삼각대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번. 상을 확대합니다. 상을 확대하는 건 저반냈죠. 그럼 1번은 B로 고쳐주시면 돼요. 자, 2번. 빛을 모으는 건 대물렌즈로 고쳐주시면 돼요. 2번은 A로 고쳐주시면 돼요. 3번. 만원경의 균형을 맞추는 건 균형추예요. 균형추. 균형추로 고쳐주시지 여기에서 균형추의 기호는 없습니다. 4번. 병통과 삼각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누구예요? 가대죠. 그래서 4번,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전체 만원경을 조립하는 순서. 그럼 평평한 곳에 삼각대를 세우고 가드와 균형추를 끼우는 다가 가장 먼저예요. 가드와 균형추 끼우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돼요? 병통을 끼우고 보조 많은 경우가 저반 렌즈를 설치해야 돼요. 끼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합니까?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주고 난 다음에 뭐예요? 만원경 시야에 물체가 오도록 보조 만원경으로 중앙에 오도록 하고 초점 조절 나사와 저반 렌즈를 보면서 정확하게 강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나가라. 4번 몇 번이다? 4번이 답입니다. 얘도 4번, 얘도 4번. 자, 그 다음 마지막 25번. 천체 만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태양을 관측할 때 저반 렌즈를 직접 관찰하면 큰일 납니다. 태양을 직접 저반 렌즈를 쳐다보시면 뭐예요? 온 세상이 까맣게 비쳐요. 절대로 직접 보면 안 되고 저반 렌즈가 투명판에 반사된 걸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행성을 관측할 때는 반드시 주변이 어둡고 평평한 곳에 시야가 트인 곳에 설치해야 돼요. 어두워야 돼요. 보정하는 경우는 저반 렌즈보다 시야가 넓어서 대략적인 전체를 찾는데 유리합니다. 넓어서. 그리고 보정하는 경우는 상을 찾은 후에 저반 렌즈로 전체를 관측해야 돼요. 그럼 항상 비율은 저반 렌즈로 관측할 때 저배율에서 고배율. 현미경이든 전체 만원경이든 항상 저배율에서 고배율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27쪽에 마지막 19번. 19번. 천체 만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삼각대, 가대, 균형추 순서로 조립합니다. 맞고 상을 확대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렌즈가 무슨 렌즈? 저반 렌즈로 고쳐야 되겠죠? 저반 렌즈로 고쳐주시고 틀린 거 2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128쪽에 25번. 자, 25번에 A, E 중에서 관측 대상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아이는 C. 보조만이다. 그럼 바인더. 바인더라고 쓰는 게 더 편한데 보조만은 경 풀어놨으니까 보조만은 적어줄게요. 그다음 B의 이름은 눈을 접하는 무슨 렌즈? 저반 렌즈. B의 이름은 저반 렌즈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하는 역할은 상을 피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천체 만원경에서 여러분이 숙제에서 안 풀었던 거 전부 다 마무리했어요. 또 혹시 학교 시험에 나오면은 뭐요? 대물렌즈, 저반렌즈, 보조 만원경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요 세 개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면 돼요. 요 세 개 중에서 한 개를 삐꾸로 하거나 한 개를 맞는 표현으로 해서 시험에 나오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전체 만원경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뒤로 넘겨주세요. 4단원. 칠판 지울 동안 여러분 보기 초록초록 초록이 보이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이런 걸 배웠대요. 자, 한번 읽어보면서 지금 화면 채워보세요. 나의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런 걸 배웠나? 안 배웠나?
자, 그럼 4단원의 1 광합성 여러분하고 들어갈게요. 광합성이 뭔지 모르는 친구도 아무도 없어요. 왜요? 식물이 비대너지를 이용해서 뭐예요?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게 광합성입니다. 아, 광합성이란 식물이 비대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것. 그럼 광합성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빛에너지를 우리가 먹는 음식물인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 그래서 사과, 배, 복숭아, 벼, 보리, 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물을 화학에너지라고 해요. 그리고 광합성은 또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무기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광합성이에요. 그럼 무기물은 무엇입니까? 물과 이산화탄소. 유기물은 무엇입니까? 하면 포도당이나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녹말.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녹말. 아,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꿔주는 과정이고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꿔주는 과정이 광합성이구나. 이렇게 먼저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웠는 내용보다 조금 넓은 의미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거보다 더 넓은 의미를 배우겠지만 자, 그럼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이고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장소.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무엇을 물어봅니까?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무엇입니까?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광합성 결과 최초 또는 처음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 광합성이란 넓은 의미로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꿔주고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만드는 과정이 광합성인데 그럼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니? 모든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 그러면 빛에너지, 엽록체 안에서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곳은 어디니? 바로 엽록체. 엽록체라는 색소에서 빛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고 엽록체 안에 들어있는 엽록소 A, B, C, D 이런 엽록소라는 아이들이 빛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요. 물, 그 다음 이산화탄소,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빛에너지. 물, 이산화탄소, 빛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분자식 배웠으니까 그냥 이산화탄소 CO2라고 쓸게요. 물도 H2O라고 쓰려고 했는데 참았습니다. 자, 광합성 결과 최초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은요. 바로 포도당이고 뭐가 된다? 산소, O2, 산소가 된다. O2, 산소. 요것이 만들어집니다. 아,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이고 광합성에 필요한 것은 물, 이산화탄소, 빛 에너지가 필요하고 광합성에 의해서 최초로 또는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은 포도당과 탄소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식물에 잎이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은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그리세요. 식물에 잎이 있어요. 그러면 식물에 뭐가 있겠어요? 뿌리가 있겠어요. 뿌리가 어디에서? 흙 속에서 뿌리로 누구를 흡수해요? 물을 흡수합니다. 물을 흡수해요. 자, 그러면 식물에 있는 수많은 뿌리가 흙 속으로부터 물을 흡수하는 이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흡수되는 삼투. 3, 2. 삼투에 의해서 흙 속에 있는 물이 뿌리로 흡수돼요. 그럼 뿌리로 흡수한 물이 줄기의 물관을 통해서 뭐합니까? 뿌리의 물관, 줄기의 물관. 무엇을 통해? 물관을 통해
이까지 전달해요. 누가요? 물이. 물이. 그래서 흙 속은 뿌리 속보다 광합성을 안 했으니까 농도가 낮아. 그래서 농도가 낮은 흙 속에 있는 물이 농도가 높은 뿌리 속으로 흡수되는 이렇게 뿌리로 흡수되어 뿌리의 물관, 줄기의 물관을 통해 잎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제 물이 공급되었어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요. 잎의 앞면보다 뒷면에 많은 구멍이 있어요. 잎에 이렇게 뚫려있는 구멍. 잎에 뚫려있는 구멍. 잎에 이렇게 뚫려있는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이 구멍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공. 이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에 누가? 이산화탄소가 잎 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공기 중에 있는 누가? 이산화탄소가 요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요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럼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받아서? 태양에서 주는 빛 에너지를 받아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영록체에서 분짝분짝분짝해서 최초의 산물이 누구를 만든다? 포도당. 그리고 뭐가 만들어져요? 탄소. 포도당과 탄소가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 포도당이라는 최초의 산물은 물에 자꾸 녹아. 자꾸 물이 들어와야 광합성을 하는데 이 포도당이 만들고 나면 물에 스물스물 녹고 만들고 나면 물에 스물스물 녹으니까 안 돼. 그래서 이 포도당이 못 녹게 광합성이 열심히 일어나는 낮 동안에 무엇으로 저장한다? 녹말로 저장해. 녹말로 저장하는데 어디에다가 녹말로 저장합니까? 바로 엽록체에서 포도당을 만들고 포도당이 물에 못 녹게 엽록체에서 녹말로 저장해. 그래서 녹말은 어디에 저장된다? 엽록체에 녹말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광합성에서 포도당 만들고 녹말로 저장하고 포도당 만들고 녹말로 저장하고 포도당 만들고 녹말로 저장해요. 그러면 뭐가 되면? 밤이 되면 광합성 안 해. 이제 광합성 안 하면 낮 동안에 열심히 엽록체에 저장해 놓은 이 녹말을 무슨 형태로 바꿉니까? 물에 달르는 설탕의 형태로 바꾸어서 무엇을 통해? 세관을 통해서 신속의 각 부분으로 전달해줘요. 뿌리, 줄기, 잎 이런 들로 전달을 해서 뿌리에 녹말로 저장하거나 또는 뿌리에 단백질로 저장하거나 줄기에 사탕, 수수같이 설탕으로 저장하거나 열매에 포도당으로 저장하거나 씨앗에 녹말로 저장하거나 이렇게 각 부분을 통해서 양분으로 저장시켜줍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포도당 옆에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진 누가 있습니까? 산소가 있어요. 자, 산소는요. 뭘 합니까? 식물이 자신이 쓰고 남는 것을. 자, 광합성을 열심히 하는 낮 동안에 만들어진 산소를 뭐 합니까? 식물이 낮 동안에 식물이 호흡에 사용합니다. 호흡에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고 뭐 하는 것을 잎의 기공을 통해서 내보낸다? 잎의 기공을 통해서 자기가 쓰고 남는 아이를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뭐 하는 아이를 내보낸다? 식물이 충분히 사용하고 뭐 한 거? 남는 거. 남은 것을 내보내. 그래서 시험 문제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산소는 모두 방출한다? 아니에요.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산소는 모두 방출한다? 산소 모두 방출. 그럼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자신이 써요. 자신이 호흡에 필요하고 생활에 필요한 거 다 쓰고 남는 것을 하나 먹어라 이러고 공기 중으로 내보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산소가 나가는 요 구멍, 똥 뚫린 구멍을 갖다가 뭐라고 불러줍니까? 이렇게 뻥 뚫린 구멍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기공이라고 불러줘요. 기공은 무슨 뜻이에요? 기체가 드나드는 구멍 공자예요. 기체가 드나드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기체의 통로 또는 기체가 드나드는 구멍. 그것을 뭐라고 한다? 기공. 그래서 기체,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산소가 나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광합성입니다. 광합성. 자, 그러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물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잎의 기공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면 빛에너지를 받아서
엽록체라는 곳에서 포도당과 탄소를 만드는데 요놈의 포도당이 물에 잘 녹아.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낮 동안에 포도당이 물에 못 녹도록 엽록체에다가 녹말로 저장했다가 밤이 되면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꿔서 체관을 통해 이동시켜 줍니다.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실험입니다. 실험. 이제 실험이 연결되어 나와요. 뭐?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사용되는지, 그리고 광합성에 정말 빛이 필요한지, 그리고 광합성 결과 녹말이 정말 만들어졌는지, 요 세 개를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무엇이 나옵니까? 하고 보면 이렇게 시험가 있어요. A, B, C, D. 네 개의 시험관이 있는데 내가 이 네 개의 시험관에다가 똑같이 무엇을 넣는가 하면 물하고 비트리움을 넣어요. 자, 네 개의 시험관에다가 물과 비트리 용액을 넣어줘. 자, 비트리 용액이 뭐예요? 하고 묻으면 지시야.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주색 양배추 용액, 리트머스 종이 뭐 이런 것처럼 지시약이야. 용액의 액성인 산성, 염기성, 중성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비티비 용액을 넣어줘. 넣어주고 그 다음 뭘 하는가 하면 A는 그대로 둬. A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합니까?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두고 그 다음 B, C, D 여기에요. 세 개는 무엇을 풀어 넣어주는가 하면 입금, 날숨을 불어. 자, 그럼 우리가 숨을 내쉬면 우리 날숨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 알 수 있어.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이산화탄소를 공급했다 이 뜻이야. 숨을 내쉬어서 쑥에서 주고 그 다음 얘는 뭐 합니까? 여기다 검정말 물풀을 넣어. 검정말 물풀이 뭐예요? 어항 속에 들어있는 물풀, 수초. 물속에 사는 거. 그럼 여기다 검정말 물풀을 넣어. 넣는데 얘는 검정말 물풀을 넣고 그대로 두고 얘는 뭐 하는가 하면 검정말 물풀을 넣고 알루미늄 포일, 즉 은박지. 김밥 싸는 은박지로 딱 감싸요. 딱 감쌉니다. 자, 그럼 얘는 물을 넣고 비티비 용액을 넣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그대로 있으면 얘는 무슨 색입니까? 하고 보면 그대로 있으니까 얘는 녹색이야. 또는 초록색.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왜? 중성이라서. 그리고 얘는 입김을 불어넣었네? 이산화탄소가 들어갔네? 그럼 얘는 무슨 색이 된다? 노란색. 노란색이보다 물을 혼자 붉은색. 붉은색. 자, 그러면 셋 다 노란색에서 출발을 해. 셋 다 노란색에서 출발을 하는데 햇빛이 비치는 창가에 일정 시간을 둬. 일정 시간을 뒀더니 얘는 노란색에서 출발을 해서 시간이 점점점 지나자 무슨 색으로 바뀌더라? 파란색으로 바뀌더라. 시간이 점점 지나자 파란색은 청색으로. 그리고 얘는 알루미늄 포일에 싸놨어. 싸놓고 나중에 알루미늄 포일 시간이 지나고 벗겨봤더니 여전히 무슨 색이야? 노란색. 자, 그럼 이제 비티비 용액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얘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학교 시험에 100% 나와요. 비티비 용액.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와요. 중학교 3학년도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나오고 이놈의 비티비.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럼 비티비 용액은 탄성. 탄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탄성이라는 건 바로 이거야. 이산화탄소가 많아진다. 호흡. 호흡. 또는 날숨. 호흡이나 날숨 속에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나와. 그러면 산성이 되어서 탄산이 되니까 약한 산성이 되어서 무슨 색이 된다? 리퀴드가 노란색, 황색입니다. 황색. 그 다음에 중성. 중성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중성일 때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pH가 7인 중성이니까 얘는 녹색. 그러면 무엇이 된다? 초록색. 그 다음 염기성. 여러분은 염기성을 잘 알아두세요. 염기성. 염기성은 무엇입니까? 이산화탄소가 줄어들 때, 즉 광합성.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소모.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뭐 한다? 사용. 이산화탄소를 사용했을 때 뭐예요? 염기성이 되고 이 염기성이 되면 무슨 색이 된다? 파란색.
또는 푸른색. 파란색을 풀을 청자를 써서 청색. 한자예요. 물을 황, 풀을 청.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전부 다 노란색으로 출발을 했는데 얘는 점점점 파란색으로 바뀌어. 왜? 시시한간이 몰랐기 때문에. 검정말 물풀이 햇빛을 보면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무엇을 해서요? 얘가 바로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소모했습니다.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소모했기 때문에 청색으로 변한 거야. 청색으로 변한 거. 그 다음 얘는 알루미늄 보일을 씌웠어. 그럼 뭐가 차단돼? 빛이 차단돼요. 빛이 없어. 그럼 광합성 한다 못한다? 광합성 못한다. 이 말이야. 아, 그럼 쌤 시기를 비교하면 광합성에 빛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를 비교하면요? BC를 비교하면 빙C를 비교하면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사용되어서 파란색으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얘는 그냥 가만히 두는 거야. 그래서 보통 얘는 안 나와요. 이렇게 세 개가 많이 나와요. 자, B하고 C를 비교하면 무엇을 알 수 있다?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소모된다는 걸 알 수 있고 C하고 D를 비교하면 광합성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 빛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두 개 알아냈네요. 그럼 이제 광합성 결과 녹말이 생성된다는 건 요거. 이제 광합성에는 검정말 루프를 잘라와. 요거를 잘라와요. 검정말 루프를 잘라옵니다. C 시험관에서 물풀을 가지고 와요. 물풀을 잘라 가지고 와서 첫 번째 어디에다 넣는가 하면 에탄올 수용액에 넣어서 에탄올 용액에 넣어가지고 뭐 합니까? 물중탕이야. 에탄올 용액에 넣어 뭐 한다? 물중탕. 물중탕으로 가야 되죠. 그럼 에탄올 용액에 넣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왜 검정말 물풀을 가지고 와서 에탄올 용액에 넣어줘요? 바로 이겁니다. 검정말 물풀은 광합성을 했으니까 엽록체가 있으니까 초록색으로 보여. 이놈의 초록색을 제거해야 돼. 그래서 에탄올 용액에 검정말 물풀을 넣어서 물중탕으로 하는 이유는 엽록체가 바로 뭐 시킨다? 탈색. 탈색. 탈색시켜서 초록색을 다 빼내고 애가 기득스그리하게 고옇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이 에탄올 용액에 넣고 꺼내서 증류수에 헹군 다음에 여기에다가 누구를 떨어뜨렸다? 아이오딘. 아이오딘. 칼륨.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라는 지시약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지시약을 떨어뜨리면 무슨 색으로 변한다? 바로 청남색으로 변합니다. 왜 청남색으로 변해요? 바로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데 이 포도당이 엽록체 뭐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녹말. 그래서 청남색으로 변하는 것으로 무엇을 확인한다? 녹말의 생성을 더합니다. 아, 그럼 이렇게 세트로 연결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겠네요. 예, 세트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세트가 제일 많이 나와요. BTB요. 요놈의 BTB는 정말 짜증나게 많이 나오는데 딱 하나만 기억해요. 자, 광합성을 하면 BTB 용액의 색깔이 무슨 색으로 바뀐다?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 파란색으로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광합성 결과 녹말이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초록색을 제거하기 위해 에탄올에 넣어서 탈색시키고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떨어뜨리면 옅은 갈색인 얘를 떨어뜨리면 정남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 책상 색깔과 비슷한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뭐? 저기 핸드폰 꽂이 저것처럼 이 의자 색깔처럼 이렇게 정남색으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얀색 밥이나 하얀색 면에다가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변해요. 갑자기 식욕이 사라져.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뿌려서 먹으면 돼요. 알겠죠? 근데 뿌려서 먹어도 아무 지장은 없어요, 몸에. 자,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광합성에서 최초로 생성되는 물질, 포도당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녹말로 저장되는 녹말을 확인하는 실험,
광합성에 빛이 필요한 거,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소모되는 걸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광합성이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환경 요인.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친구도 뭐예요? 시험에 꼭 단골로 따라 나와요. 얘 못지않게. 자,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은 첫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빛의 색. 두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산화탄소 농도. 세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온도. 이렇게 유명하겠죠. 자, 그러면 Y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면 광합성량이라고 할게요. 광합성량. X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들어가는 거.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게 바로 무엇이다? 일체세입니다. 그다음 광합성량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 아, 광합성량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아이는 바로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다음 세 번째 광합성량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온도. 아,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은 첫 번째 비, 두 번째 이산화탄소, 세 번째 우리가 온도. 이렇게 세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데 빛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광합성량이 처음에는 쭉쭉쭉 증가해. 그러다가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져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한다? 일정 세기 이상.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요. 요 일정 세기 이상을 갖다가 우리는 나중에 배웁니다. 고등학교 때 요점을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을 때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이라고 해요. 빛이 포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광포화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다음 두 번째, 이산화탄소의 농도.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쭉쭉쭉 증가하다가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이에요. 뭐 이상이 되면 일정 농도. 일정 농도.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 안 해.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광합성량이 계속 증가하면 지구온난화는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왜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엽록체 수의 한계가 있어. 그럼 자기 잎에 가지고 있는 엽록체 수만큼 다 반응을 하고 있으면 더 이상 반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온도는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게 아니고 여름철 이제 다가오고 있죠. 올여름 엄청 덥대요. 자, 그러면 폭염 연일 40도 이상 40도, 42도, 43도 막 연일 빛이 엄청나게 세고 온도가 높으면 식물들도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즉 식물은요 온도가 우리 인간의 체온 비슷한 35도씨 한 35도씨 전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몇 도씨 이상이 되냐 40도씨 이상이 되면 급격히 뭐한다? 감소해요. 급격히 감소. 왜? 40도씨 이상이 되면 식물에 있는 엽록소 A, B, C, D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광합성을 안 하고 완전 죽어요. 그래서 온도는 우리 인간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고 40도씨 이상이 되면 급격히 광합성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온도가 다르니까 좀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얘들 둘이랑 같아요. 일정 대기 이상,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합성에 대한 내용을 실험과 같이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 풀고요. 쉬는 시간 드릴게요. 133쪽에 있는 문제 1번에서 5번까지 한번 풀어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확인 들어갈게요. 133쪽에 있는 개념. 작은 상자 이제 한번 봅시다. 식물이 비대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연료로 해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해주는데요? 광합성. 개념에다가 광합성이라고 적어주는데요. 작은 네모 상자 3개에다가. 그다음 두 번째,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요, 연목체. 연목체라고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네모 상자. 그다음 세 번째,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요, 빛, 물, 무엇이다? 이산화탄소. 가서 강하게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다음 밑으로 가서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산소와 포도당. 포도당이 최초로 생성됩니다. 이놈의 포도당이 잘 녹아서 녹말로 저장하죠.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첫 번째 뭐의 색이? 빛의 색이. 두 번째 이산화탄소의 농도. 세 번째 온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빛,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 세 번째는 온도라고 해주세요. 그럼 1번 문제 답은 1번은요. 물 더하기 무엇은 이산화탄소는 빛 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 더하기 무엇을 만든다? 산소를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기억은 이산화탄소, 니은은 빛 에너지, 디귿은 산소라고 해주시면 1번 문제 답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OX. 자, 2번 문제에서 OX는 첫 번째, 광합성에는 빛, 물, 뭐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이산화탄소, CO2, 산소가 아니라. 그러면 2번에 1번은 X. 산소 때문에 틀렸어요. 2번, 광합성은 식물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O. 그럼 3번,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거. 최초, 처음으로 만들어진 건 포도당과 산소예요. 농갈이 아니고 포도당과 산소입니다. 포도당이에요. X. 그 다음 광합성으로 된 산소는 모두 식물의 호흡에 이용한다. 아니요. 식물의 호흡에 쓰고 남아요. 그래서 산소를 뭐합니까? 내보냅니다. 모두 쓰는 게 아니고 사용하고 나서 남아서 내보내요. 그래서 X.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연결하기. 3번에 1번. 물은요. 뿌리에서 흡수해서 물관을 통해 잎까지 전달되겠죠. 그래서 물은 누구로 연결해줘라? 이것으로. 자,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빛은 엽록체 속에 있는 누가? 엽록소가 빛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럼 엽록소가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기억으로 가주면 돼요. 자, 그러면 3번.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서 잎에 무엇을 통해 공기가 드나드는 기공을 통해서 잎으로 들어와 잡니다. 그래서 니은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가요. 4번 문제는 요거는 없어요. 중성인 거. 그럼 이렇게 나와 있어. A, B, C. 이렇게 나옵니다. A, B, C.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광합성이 일어나는 시험관은요. B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BTB 용액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도 B. 광합성이 일어나서 이산화탄소가 점호되어야 파란색으로 바뀌니까 B예요. 4번에 1번도 B, 4번에 2번도 B.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 광합성에 무엇이 이용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바로 이산화탄소. 자, 그 다음 5번.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합성 양이 증가하다가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합성 양이 세지다가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산화탄소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인간의 체온과 비슷한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40도씨 이상이 되면 급격히 감소하는 얘가 바로 누구다? 온도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이산화탄소, B는 온도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10분간 쉬는 시간 드릴게요. 10분 쉬고 나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10분 쉬십시오. 자, 여러분 교재에서 몇 쪽 펴주시는가 하면요. 136쪽에서 137쪽을 펴주세요. 요거 실험. 요거 실험이 나와요. 136쪽에서 137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36쪽에서 나오는 실험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그래서 136쪽에서
물이 담긴 비커에 검정말을 넣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한 3시간 정도 둬. 그럼 광합성이 연락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검정말 잎을 떼내서 현미경 표본을 만든 다음에 관찰을 하는데 이때 검정말 잎 안에 초록색 알갱이가 너무 많아. 그럼 우리가 제대로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초록색 알갱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에탄올에다가 넣고 물로 간접적으로 가열해주는 물중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네모 상자 안에 죽어주세요. 검정말을 에탄올에 넣어 물중탕하는 까닭. 검정말을 에탄올에 넣어서 물중탕하는 까닭. 밑에 적어주세요. 엽록소 제거. 그리고 밑에 적으면 탈색시키기 위해. 엽록소 제거, 탈색시키기 위해. 자, 그럼 이렇게 탈색을 하고 나면 아까는 초록색으로 막 보였는데 다 없어져. 양배추 색깔처럼 기득스하게 맛없는 색깔이 이렇게 보여요. 이때 아이오딘이나 칼륨용액, 옅은 갈색으로 보이는 아이오딘이나 칼륨용액을 떨어뜨리면 무슨 색으로 변한다? 청藍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적어주세요. 엽록체가 청藍색으로 관찰된다. 결과에 적어주시고 그렇게 관찰되는 이유는 그림 밑에 적어요. 바로 광합성이 일어나 녹말이 만들어졌기 때문. 요 내용을 반드시 아시면 돼요. 얘가 100% 시험에 나오는 아이. 100% 시험에 나오는 아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에 가셔서 정리. 광합성은 식물세포에 어디에서 일어난다?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엽록체라고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 광합성 결과 무엇이 만들어진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녹말이 만들어진 걸 확인한 실험입니다. 녹말. 자, 그럼 확인 문제 1번으로 가셔서 1번 OX입니다. 첫 번째,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요? O. 두 번째, 광합성으로 녹말이 만들어진 걸 확인했어요? O. 세 번째,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녹말은 아이오딘이나 칼륨용액에서 누구하고 반응해요? 녹말하고 반응해요. 포도당이 아니고 누구? 녹말. 그래서 X예요. 포도당하고 반응하는 게 아니고 녹말. 그리고 광합성으로 생성된 포도당이 녹말로 바뀌어 저장되어요. 포도당이 녹말. 그래서 포도가 녹말로 바뀐 거예요. X. 자, 그럼 이제 확인 문제 2번 답 적어주세요. 확인 문제 2번 답은 위에서 줄 거 써요. 그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검정말을 에탄올에 넣어서 물중탕하는 까닭은 뭐 제거? 엽록소 제거. 뭐 시킨다? 탈색.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잎의 세포에서 김남색으로 변한 구조는 누구입니까? 청남색으로 변한 아이는 녹말이 저장되어 있던 누구다? 녹말이 저장되어 있던 엽록체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엽록체. 그리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 녹말이 생성.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 녹말이 생성.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 자, 그 다음 이제 137쪽으로 와서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에 대한 실험. 환경 요인. 환경 요인에 대한 실험으로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광합성량이 점점점 증가하다가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정말 안 떠오르는가? 그래서 무엇을 이용하는가 하면 시금치. 우리 펀칭기를 가지고 시금치 이렇게 타는 거 뽕뽕뽕 구멍 막 뚫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시금치 잎 조각을 만들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줘. 그래서 고기 줄 거예요. 네모 상자.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넣는 이유는 바로 적어주세요.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 고기 줄 거 주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거. 왜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이용해요? 이산화탄소 공급을 위해서. 자, 그 다음 이제 발광 다이오드를 켜는 거야. 자, 시금치 잎 조각을 내가 6개를 넣었는데 LED 발광 다이오드 전등 하나 켰을 때는 한 265초 걸려서 다 떠올랐어. 6개가. 2개 켰을 때는 240초 만에 다 떠올랐어. 3개 켰을 때는 209초야. 4개 켜도 209초야. 5개 켜도 209초야. 바로 일정 세기 이상에 도달했다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 실험하면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해. 이 광합성량이 바로 뭐다? 탄소 발생입니다. 탄소 발생입니다. 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양이 광합성량이라고 보면 돼요. 광합성량이 뭐다? 바로 탄소 발생입니다.
산소 기체가 발생해서 시금치 잎에 기포가 떠오르게 해주는 거야. 산소 발생. 산소 발생량이 광합성량과 어떤 말이다? 같은 말입니다. 하는 게 여기서. 자, 그래서 시금치 잎 조각이 떠오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거기 짚어주세요. 광합성이 일어나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 그래서 밑에 줄 것입니다. 산소 발생량은 광합성량을 뜻한다. 즉, 광합성량과 산소 발생량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밑으로 가서 확인 문제 1번. 전등이 켜진 개수. 전등이 켜진 개수는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야. 온도 변화가 아니고 전등이 켜진 개수는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문제 1번은 무엇입니까? X. 그 다음 확인 문제 2번. 잎 조각이 떠오르는 까닭은 광합성이 일어나 산소가 발생해서 산소 기체가 잎을 위로 올리기 때문입니다. 맞고요.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맞겠죠? 자, 그럼 2번 문제 답 적어주세요. 확인 문제에서 2번은 여러분 꼭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답 바로 됐죠? 뭐 공급? CO2 공급. 짧게 적어요. 풀어서 이산화탄소 공급 이렇게 예쁘게 적어도 되고 분자식 배웠으니까 CO2 공급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날수록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져요. 그 까닭은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광합성에서 발생하는 산소의 양이 뭐해졌기 때문이에요?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빛의 세기와 산소 발생량,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광합성량, 광합성량의 산소 발생량 증가. 빛의 세기가 세져 광합성으로 발생한 산소 발생량 증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지울 동안 138쪽 펴보세요. 자, 138쪽에 2, 3, 4, 5. 2, 3, 4, 5. 그 다음 139쪽에 7, 8. 중요라고 되어 있는 거 풀어보세요. 2, 3, 4, 5, 7, 8. 이렇게 풀어봐요. 2, 3, 4, 5, 7, 8 풀어보세요. 칠판 지울 동안. 자, 2, 3, 4, 5, 7, 8 확인 마무리 들어갈게요. 2번 그림 오늘 시험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2번 그림 보면 A. 뿌리에서 흡수해서 뿌리의 물관, 줄기의 물관을 통해서 올라오는 A는 무엇입니까? 물. 그 다음 잎의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B는 이산화탄소. 그럼 C는 광합성 결과 최초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포도당. D는 산소.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답입니다. 다음 3번. 여기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A는 물은 물관을 통해 뿌리에서 잎까지 이동합니다. 맞고요. B하고 D는 이산화탄소와 산소는 잎의 기공을 통해 출입합니다. 맞고요. C는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관련 반응. 자,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관련 반응은 C가 아니고 누구예요? 이 녹말이죠. 이 녹말. 이 녹말을 검출한 거예요. 이 녹말. 그래서 틀린 게 몇 번입니까? 3번의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파란색의 BTB용에게 입김을 모두 풀어넣어. 그러면 노야. A, B, C는 전부 다 노에서 출발을 하는데 A, 아무것도 안 해서 노야. B, 노란색에서 뭘 해요? 열심히 얘가 광합성을 해.
열심히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조모합니다. 사용해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면서 열심히 광합성을 하니까 얘는 무슨 색으로 바뀝니다. 파란색으로 바뀌겠죠. B. 그다음 C. 은박지로 감쌌어. 알루미늄 호일로 감쌌으니까 빛이 차단돼. 그럼 광합성 해요? 못해요? 광합성 못해요. 그럼 뭐해요? 호흡해요. 호흡해서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많아지니까 그대로 노란색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노, 하, 노. 그 다음 5번. 시험관 B에서 광합성이 일어났다? 맞아요. 시험관 B에서 이산화탄소가 사용되었다? 맞아요. 시험관 C에서 광합성이 못 일어났다? 맞아요. 시험관 A와 B를 비교하면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산소하고 전혀 관계없어. CO2. 그래서 틀린 거 몇 번입니까? 하고 물으면 얘는 3번이고 얘는 몇 번이 틀렸다? 4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7, 8로 갑니다. 그림과 같이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놓아둔 검정말 잎을 떼서 에탄올에 물중탕해요. 에탄올에 물중탕하는 이유, 에탄올에 넣어서 물중탕하는 이유는 바로 뭐 제거하기 위해서? 엽록소 제거. 그래서 뭐 시킨다? 탈색. 7번에다 8번. 그 결과 아요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며 광합성결과 녹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청랑색. 광합성이 염소체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다 맞고, 광합성으로 녹말이 생성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맞고, 가에서 검정말을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는 까닭은 광합성에 빛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다에서 아요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는 까닭은 녹말을 확인하기 위해서고, 그 결과 녹말을 확인하면 무슨 색이 되어야 된다? 청랑색. 그래서 이렇게 틀렸습니다 하고 한번 마무리해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여러분하고 배워야 되는데 뭐로 갑니까? 보면 증산작용 볼게요. 증산작용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땀 흘리는 거랑 똑같아요. 내 몸 안에 있는 물이 땀구멍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날아가는 현상도 똑같습니다. 그럼 증산작용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식물체 안에 있는 물이 잎의 기공을 통해 수증기로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건 식물체 안에. 식물체 안에 있던 물이 무엇을 통해 잎에 있는 기공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무엇으로 날아가는 거? 수증기로. 수증기로 날아가는 장소예요. 우리 인간이 뭐 흘리는 거하고 똑같아. 땀 흘리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식물 몸 안에 있던 물이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로 날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증산작용입니다. 이것이 증산작용입니다. 아, 식물도 사람이 땀 흘리는 거하고 똑같이 몸 안에 있는 물을 내보내는 게 증산작용이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증산작용에서 첫 번째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산작용이 일어날 때 증산작용에 증산작용 왜 중요합니까? 증산작용의 의의가 나가잖아. 자, 그러면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니? 하고 물었으니까 자, 그럼 이런 증산작용의 증산작용의 의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1번이 1번. 가장 중요한 게 왜 증산작용에 의해서 제일 중요합니까? 바로 증산작용이 일어나야지만 흙 속에 있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엄청나게 큰 저 꼭대기에 있는 나뭇잎까지 물이 쭉 빨려서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증산작용은 물 상승, 원동력. 물 상승 원동력. 무슨 말이다? 흙 속에 있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저 끝에 수십 미터 위에 있는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 물을 쫙 빨아들일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뭐다? 증산작용입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까지 올라가는 원동력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을 합니까? 식물체 안에
합니다. 식물체 내에 뭐를 조절해준다? 수분량. 우리 인간이 오줌을 누면서 우리 몸의 물의 양을 조절하듯이 식물은 오줌을 못 싸니까 증산작용을 통해서 자기 몸 안에 있는 수분량을 조절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뭐 하는 거야? 내 몸에 물이 최대한 적게 들어오게끔 해주고 비가 적게 들어오고 가뭄 때는 내 몸에 물이 많이 들어오게끔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수분량을 조절해주고요. 그 다음 우리 인간이 땀 흘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잘 봐요.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요. 물이 수증기로 날아갈 때 무슨 열로 흡수하겠어요? 유화열. 유화열 흡수하면 주위의 온도가 뭐해진다? 낮아집니다. 주위의 온도가 낮아져요. 그죠? 물이 수증기로 날아갈 때 무슨 열을 흡수한다? 유화열. 그래서 우리 땀 흘리고 나서 땀 흘리고 선풍기 앞에 있거나 에어컨 앞에 있으면 땀이 마르면서 춥다는 따뜻함을 느껴요. 똑같은 거야. 유화열 흡수. 그래서 무엇을 조절해준다? 식물 의 세월을 조절해준다. 그럼 우리가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면 아스팔트 위보다 조금 시원하고 숲에 들어가면 훨씬 더 시원해요. 그래서 나무 그늘 밑에 가면 아스팔트 도로보다 0.5도에서 1도씨 정도 낮고 숲에 들어가면 한 3, 4도씨 정도 낮대요. 이런 식으로 체온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식물의 증산작용의 제일 중요한 의의는 뭐라고? 식물이 뭐예요? 물이 자꾸 나가니까 갈증을 느껴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저 위까지 쫙쫙 올라오게 하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 통해서 이까지 올라오는 원동력이 되어준 게 증산작용의 의의입니다. 하는 거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증산작용은 잎에서 일어나는데 잎에 있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기공. 자, 그럼 우리 식물의 나뭇잎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뭇잎 보통 그리면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를 인맥이라고 해요. 인맥. 인맥. 이게 인맥이에요. 인맥이 뭐다? 간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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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발이고 나뭇잎이 이렇게 있다 보면 앞쪽은요 뺀질뺀질하게 코팅되어 있는 것처럼 돼 있고 뒤쪽은요 우둘투둘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얘가 뭐라고 생각한다? 나뭇잎이라고 생각해요. 요게 앞면이야. 뺀질뺀질한 거 요게 뒷면이야. 그럼 우리는 요렇게 봤다라고 생각할게요. 요렇게. 요렇게 생기면 이렇게 확대해서 봤다 볼게요. 요렇게 생기면 자 그럼 이제 요 잎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잎의 위쪽에 무슨 세포가 있다? 표피 조직이 있어요. 표피 조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표피 세포로. 자, 표피 세포는요 중요한 게 면역체가 없어요. 면역체가 없으면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표피 세포는 면역체가 없고 광합성을 못해요. 광합성 못하는 표피 세포가 모여있는 표피 조직에 큐티클층이 있어요. 바짝바짝 분명히 큐티클층. 그거 밑에 초록색 알갱이가 엄청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조직이 있어요. 이렇게 초록색 알갱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 요 조직을 갖다가 우리가 울타리를 쳐놓은 것들은 규칙적으로 되어 있다 해서 울타리 조직입니다. 울타리 조직. 그 다음 여기 밑에 인맥. 여러분이 봤던 이 인맥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인맥은 뭔가 하면 물이 이동하는 물관과 영양소가 이동하는 체관으로 이루어지는 게 간다. 아, 이게 인맥이면서 간다말이구나. 얘가 뭐라고요? 인맥. 또는 뭐라고? 간다. 물관 체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평성층도 들어가고요. 그럼 여기 있는 울타리 조직이 좀 느슨느슨하게 이렇게 떠다녀. 느슨느슨하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해면 조직이요. 해면 조직. 그럼 얘는 둘 다 면역체가 있어. 면역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뭐 합니까? 해요. 특히 이 울타리 조직이 규칙적이라서 식물의 잎은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있어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럼 잎의 뒷면에 이렇게 표피 조직이 또 있어. 그런데 얘가 일부가 변해서 이렇게 생긴 알잖아. 일부가 변해서 뭐? 이렇게 생긴 알잖아. 이렇게. 자, 그럼 잎의 뒷면에 있는 표피 조직인데 누가 있다? 이렇게 입술 모양 두 개로 생긴 얘가 바로 무엇입니까? 공변세포. 공변세포. 이 두 개의 공변세포 사이에 공변세포 몇 개? 두 개. 공변세포 두 개 사이에 누가 끼겨져 있다? 요거 뚫려 있는 구멍, 기공. 또 공변세포 두 개 사이에 누가 들어 있습니까? 기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공은 뭐다?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
그래서 이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탄소, 그 다음에 누구 수증, 태가 드나드는 통로. 이산화탄소, 탄소, 수증기가 드나드는 통로예요. 기공.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공변세포로 이루어진데 이 공변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주변에 있는 표피세포가 변형되어서 공변세포가 된 거야. 그래서 공변세포에 대해서 봅니다. 공변세포는 표피세포가 변형되어서 변형. 표피세포가 변형되어서 변형이 일어나면 표피세포 자기는 염록체가 없었어. 그래서 광합성은 못했는데 자기가 변해서 만들어진 공변세포는 염록체가 있어. 염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염록체도 주고 너 광합성도 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염록체도 있고 광합성도 할 수 있는 게 누구다? 공변세포. 그럼 이 공변세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 입술이나 풍선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공변세포야. 얘가 공변세포. 그럼 공변세포 안에 이렇게 커다랗게 보이는 동그라미가 누구입니까? 하고 볼게요. 이게 핵이야. 생명활동의 중심인 핵,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거. 그럼 여기에 이제 수십 개의 초록색 알갱이가 들어있어요. 수십 개의 초록색으로 보이는 알갱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는 얘가 뭐다? 염록체. 그래서 염록체가 나와요. 그럼 이 공변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안쪽, 기공 쪽에 있는 세포벽이 뚫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기공 쪽에 있는 세포를 진하게 이렇게 그려서 바로 세포벽이 뚫고 그래서 무슨 쪽에 있는 세포벽이 기공 쪽. 그래서 공변세포 안쪽에 세포벽이 뭐하다? 두껍다. 그래서 진하게 보여. 바깥쪽은 얇고. 그럼 이제 이렇게 기공이 뭐 했어요? 열려있네. 두 개의 공변세포에서 기공이 열려있네요. 이때 바로 기공이 열려있습니다.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나지라. 그럼 뭐 할 때 기공이 열립니까? 바로 염록체가 광합성을 활발하게 할 때 기공이 활짝 열려요. 그래서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요. 그럼 이렇게 되다가 기공이 뭐 하는 순간이 생기겠어요? 닫히는 순간이 생겨요. 자, 이제 우리 멈춥시다. 이거 이렇게 닫혀요. 그럼 이렇게 안쪽 세포가 두꺼운 게 이렇게 합쳐지고 이렇게 핵이 있고 여기 염록체가 이렇게 있겠죠? 염록체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기공이 뭐에 있다 닫혔어요. 아, 기공이 닫혔네요. 그럼 얘가 언제 광합성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아, 기공이 닫혔어. 그럼 뭐예요? 광합성을 함께 하는. 빛이 없어서 광합성을 못할 때 기공이 닫힙니다. 그럼 기공이 닫히면 증산작용이 안 일어나고 기공이 열려야지만 뭐가 일어나겠어요? 기공이 열리고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무엇이 잘 일어나겠습니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증산작용이. 자, 그럼 기공이 열린 낮에 광합성이 활발할 때 증산작용이 활발해요. 그럼 이렇게 증산작용이 활발하려면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하고 똑같아. 증산작용이 활발할 조건은 첫 번째, 햇빛이 강할 때. 햇빛이 강할 때. 두 번째, 온도가 강할 때, 높을 때. 그 다음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습도가 낮을 때. 습도가 낮아서 뭐 할 때? 건조할 때. 건조. 주변이 건조해야 잘 일어나.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잘 일어나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다섯 번째. 몸 안에 물이 많아야 돼. 사막에 살고 있는데 막 증산작용해. 그러면 애새 뒤지겠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수분량이 식물체 내에 수분량이 뭐 할 때? 많을 때. 내 몸 안에 물이 많을 때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증산작용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이 있을 때 기공이 열리고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일어나는 게 증산작용이구나. 그럼 이제 무엇이 나옵니까? 요거와 연결해서 실험이 나와요.
이해하는 건 내실 때 무조건 실험하고 연결해서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뭘 하는가 하면 눈금 실린더 준비해요. 그래서 4개 그릴게요. 이렇게 눈금이 있는. 자, 이렇게 있는 아이를 전부 다 평평한 곳에 놔. 평평한 곳에 눈금 실린더가 있는 아이를 이렇게 똑같이 놓습니다. 똑같이 놓고 난 다음에 이 4개에 똑같이 무엇을 넣어준다? 물을 넣어줘요. 똑같이 물을 넣고 무엇을 떨어뜨려 줍니까? 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요. 기름. 식용유. 식용유와 같은 기름을 이렇게 한두 방울 떨어뜨려 줍니다. 그럼 이 4개의 시험관에 내가 무엇을 합니까? 하고 보면 같은 양의 물을 넣고 물. 그리고 무엇을 떨어뜨려 준다? 기름. 기름을 한두 방울. 식용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요. 왜 쌤 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줬어요? 자연 증발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증발되는 물의 양을 막기 위해서 기름을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리고 뭐 하는가 하면 나무 가지를 하나 꺾고 와서 이파리를 다 따버려. 이파리를 다 따고 줄기만 있는 아이를 갖다 넣어. 그리고 나무 가지를 하나 꺾고 와서 이파리가 그대로 붙어있는 아이를 이렇게 갖다 넣어. 이파리가 그대로 붙어있는 아이. 그 다음 또 나무 가지를 꺾고 와서 이렇게 이파리가 붙어있는 아이를 무엇으로 싼다? 비닐봉지로 싸버려. 비닐봉지. 투명 비닐봉지로 싸요. 오이시처럼. 그 다음 여기 나뭇잎이 있는 아이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번에는 얘만 무엇을 설치해준다? 여기에다가 바람이 이렇게 돌돌돌돌 나오는 선풍기를 설치한다. 우리 여름에 들고 가는 선풍기.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실험장치나, 얘가 실험장치나, 얘가 실험장치나, 얘가 실험장치나로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그대로 두면서 이제 실험하는 게 나와요. 그럼 주로 시험 문제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하고 보면 이겁니다.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가 잎이라는 걸 비교해야 돼. 그죠? 증산작용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잎. 잎에서 일어나는 걸 확인해. 증산작용이 잎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은 누구를 비교하면 됩니까? 하고 보면 가와 나. 자, 가와 나를 비교하면 돼. 잎이 없는 아이하고 잎이 있는 아이를 비교했을 때 증산작용은 잎이 있는 곳에서 물이 많이 줄어들어요. 즉, 증산작용은 잎에서 일어납니다. 증산작용이 잎에서 일어난 걸 확인하는 실험이 가와 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증산작용과 무엇의 관계를 알아보는가 하면 또 습도의 관계를 알아보는 거야. 그럼 증산작용이 습도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이 무엇입니까? 나와 비닐봉지를 씌워. 그럼 비닐봉지를 씌우면 증산작용이 일어났다. 나중에 포화 상태에 들어가면 물방울이 맺혀. 물방울이 맺히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여기에 물이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그런데 얘는 공기 중으로 계속 증산작용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서는 습도가 낮은 거고 비닐봉지 안에서는 포화 상태에 도달해서 습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에 습도가 영향을 미치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고 세 번째 증산작용이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을 뭐 하는 실험? 확인하는 실험. 확인하는 실험은 나와 누구를 비교한다? 나를 비교합니다. 자, 똑같이 공기 중에 있는데 공기 중에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데 얘는 그대로 두고 얘는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켰어. 그럴 때 누가 더 많은 물이 줄어든다? 나가 더 많은 물이 줄어들어요. 즉 바람이 불수록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요. 이렇게 확인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실험 결과 따라서 4번. 평상시에는 이게 많이 나와요. 남아있는 물에요. 남아있는 물의 양은 누가 가장 많이 있습니까? 남아있는 물의 양은요. 줄기만 있는 가가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포화 상태에 도달해서 습도가 높아지는 탕. 그 다음 공기 중에서 실험하는 나.
그다음 바람이 불 때 실으면 나가 가장 적게 남아있는데 평상시에는 남아있는 양의 물을 많이 마시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수지중부터 시작해서 이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물의 양 물어보는 거 줄어든 물의 양. 자, 그럼 줄어든 물의 양은 누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럼 줄어든 게 가장 많은 게 라가 가장 많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다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많이 물어봤는데 옛날에는 줄어드는 물의 양이 기본으로 나왔다면 요즘은 남아있는 물의 양도 섞어서 나와주니까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서 누구를 중점적으로 묻는가 잘 보고 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요게 바로 증상작용에서 나오는 무엇입니까? 실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증상작용과 관련된 문제 무엇에서 풀어주시면 되는가 하면 135쪽에 있는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35쪽 마무리 들어갈게요. 작은 네모 상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식물체 속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잎의 규공을 통해 날아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증산작용. 우리 인간이 땀 흘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증산작용. 그러면 잎의 표피에 있는 작은 구멍이 누구다? 기공. 기공이고 이 기공은 공변세포 몇 개가 둘러싸고 있다? 공변세포 두 개가 둘러싸고 있는 안에 들어있는 아이가 기공이죠. 그럼 증산작용의 조절은 누구에 의해서? 공변세포에 의해서 조절. 공변세포에 의해서 조절이 되면서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데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고 안에 닫혀요. 그럼 기공이 열리는 원리가 뭐예요? 하고 물으면 이거야. 자, 이 기공 공변세포 옆에 표피세포가 있어.
그럼 표피세포는 광합성을 못해. 광합성을 못하는데 공변세포가 광합성을 해. 그래서 농도가 높아지면 농도가 낮은 주변의 표피세포에서 농도가 높은 공변세포로 물이 들어와. 물이 들어오면 두꺼운 안쪽보다 얇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축 생합이 작용해서 늘어나니까 기둥이 열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6번으로 가서 증산작용이 OX. 증산작용은 식물에 잎에서 일어나요. O. 증산작용은 주로 밤에 아니요. 낮에 일어나요. 광합성 할 때. X. 증산작용은 기공이 열리고 닫힘에 따라서 조절됩니다. O.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까지 이동하는 물상승 원동력. 가장 중요한 증산작용의 의의죠. 그리고 증산작용을 통해 식물체 속에 수증기가 빠져나갑니다. 수증기. 물이 수증기로. 그래서 X입니다. 자, 7번. 요거예요. 요거 3개. 자, 가나다 3개가 있는 실험입니다. 그러면 증산작용이 활발할수록 수면의 높이는, 증산작용이 활발할수록 물의 높이는 낮아지겠죠. 그럼 또, 2번째, 나보다 가에서 물이 더 많이 줄어든다. 아니요. 나에서 더 많이 줄어들어요. X. 그래서 가와 나를 비교하면 증산작용은 잎에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O. 그러니까 다는 시간이 지나면 비닐봉지 안에 물이 맺혀서 습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더 이상 증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8번. 8번 보시면 보기 진한 초록색으로 윗입술, 아랫입술로 보이는 A가 뭐다? 공변세포. 그리고 2개의 공변세포 사이에 분계되는 B가 뭐다? 이거. 이게 1번 답이에요. 2번. A는 공변세포는 안쪽의 세포벽이 바깥쪽보다 뭐해서 두꺼워서 안쪽이 두꺼워서 진하게 보이고요. 옆록체가 있어서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로 B는 낮에 열리고 무엇이 활발할 때, 광합성이 활발할 때 B가 잘 열립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9번.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에 광합성과 관련해서 적어달래요. 기공이 많이 열리면 증산작용이 활발해져요. 증산작용이 활발해지면 광합성도 활발해지겠죠. 따라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입까지 상승하는 원동력이 되고요. 그리고 열린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누가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증산작용이 활발하면 기공이 열리고 광합성이 활발할 때니까 물과 이산화탄소가 흡수되어 광합성도 활발해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증산작용에 대한 내용이 모두 끝났어요. 이 증산작용을 지워야 되니까 여러분이 교재 140쪽 한번 해봐요. 140쪽에서 14, 15, 17, 18. 14, 15, 17, 18. 이렇게 한번 풀어봐요. 14번, 15번, 17번, 18번. 14, 15, 17, 18.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볼게요. 140쪽에. 140쪽에 있는 14번. 자, 다나 다야. 다는 공기 중에서. 나는 비닐봉지 씌운 거. 다는 줄기만 있는 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남아있는 물의 양은요. 다가 제일 많이 남아있겠죠. 그 다음 풍화 상태에 도달하는 나. 그 다음 누가 가장 적겠어요? 가. 그래서 답은 다나가. 5번은 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15번.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나의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맺힙니다. 오, 맞아요. 그 다음 증산작용은 나에서 가장 활발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 가장 활발해요? 나에서 가장 활발하지. 그럼 틀렸어요. 그 다음 이 실험을 통해서 증산작용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잎에서 일어나는 증산작용 잎에서 일어나는 그러면 15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7번으로 가요. 17번. 옆에 그냥 보라색 땡땡땡 점만 보이는 게 표피세포예요. 그런데 보라색 점 안에 초록색 알갱이가 소복소복 들어있어서 초록색이 진하게 보이는 A가 공변세포. 그러면 두 개의 공변세포 사이에 들어있는 B가 구공. 그럼 C가 주변에 있는 표피세포. 면목체가 없어서 광합성을 못하는 표피세포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B, C. 그럼 17번에 옳지 않은 거. A는 공변세포, B는 기공입니다. 맞고. A는 공변세포는 바깥쪽보다 안쪽이 두꺼워서 진하게 나타납니다. A의 모양에 따라, 즉 A의 공변세포의 모양에 따라 기공이 열리고 닫힘이 조절되는 거죠. 그리고 기공은 주로 잎의 앞면이 아니라 어디에 많이 있어요? 뒷면에 많이 분포합니다. 그다음 A와 C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A는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C는 안 일어나요. 그래서 답이 뭐예요? 5번이 틀렸습니다. 자, 18번. 그럼 공변세포에서 광합성을 해서 기공이 열리는 조건. 자, 그럼 기공이 열리는 조건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공변세포가 광합성을 해서 공변세포 안에 농도가 높아져야 돼요. 광합성을 해서 농도가 높아져요? 그럼 주변의 표피세포에서 공변세포로 물이 들어와야 돼요. 상수현상에서 뿌리에서 물 흡수하는 것처럼 주변의 표피세포가 공변세포한테 물을 자꾸 줘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그럼 물이 자꾸 들어오면서 뭐 합니까? 안쪽이 두꺼우니까 바깥쪽으로 팽창이 돼요. 바깥쪽으로 팽창을 해서 기공이 뭐 합니까? 열립니다. 그래서 나는 답은 몇 번이 답이다? 4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단계는 3. 식물의 호흡. 자, 식물의 호흡입니다. 그러면 호흡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모든 살아있는 세포. 살아있는 모든 세포. 자, 살아있는 모든 세포. 살아있는 생명체는 무조건 호흡을 해야 돼. 호흡을 안 하면 죽은 거야. 그래서 우리 책에는 모든 살아있는 세포.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호흡이 일어나는데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면 호흡은 미토콘드리아.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일어나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식물의 호흡에 대해서 볼게요. 호흡은 포도당과 아기 무엇이 산소가 살아있는 모든 세포, 살아있는 모든 세포 또는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호흡이 일어나서 물, 이산화탄소 그리고 무엇을 생성한다? 에너지를 생성한다. 에너지. 제일 중요한 거 호흡을 해서 무엇을 만든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에너지. 에너지를 뭐해요? 생성. 발생. 에너지를 발생시켜요. 자, 그러면 식물이 호흡을 해서 만들어낸 이 에너지를 어디에 쓰기 위해서 에너지를 했습니까? 바로 식물의 생명활동. 쓰는 에너지야. 그러니까 뭐예요? 식물의 생명활동에서 필요한 거 식물이 자라는 생장. 피가 자라고 줄기가 굵어지고 잎이 커지는 거. 그 다음에 뭐? 꽃필 때. 그 다음 열매 맺을 때. 그 다음 뭐 할 때? 싹들 때. 그래서 싹든 콩에다가 온도계 꽂아놓으면 온도가 높아져요. 왜요? 에너지가 발생해서 온도가 높아집니다. 싹든 콩에다가 넣어주면. 그래서 에너지를 뭐 합니까? 발생시키기 때문에 호흡에서 에너지가 나온 건 이렇게 사용됩니다 하는 걸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식물의 호흡 결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걸 뭐 하는 실험? 확인하는 실험.
생으로 무조건 실험하고 세트로 문제가 나와. 그럼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무엇을 합니까? 하고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페트병이 이렇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페트병. 아무것도 없는 페트병이 있고 요 페트병 안에다가 내가 시금치 입조각을 잘라서 넣어. 자, 이 페트병에는 무엇을 주입한다? 공기. 공기를 주입하고 막아요. 막아주고요. 이거에는 시금치 입조각을 이렇게 잘라서 넣어. 무슨 입조각? 시금치 입조각. 시금치 입조각이 생명력이 강해서 시금치 입조각을 잘라서 넣고 이렇게 막아요. 막고 난 다음에 무엇에다 넣는가? 얘네 둘을 갖다가 어둠 상자 안에다 넣어요. 이렇게. 얘네 둘을 어디? 어둠 상자에 넣어요. 자, 그러면 어둠 상자에 넣는다는 건 빛을 차단한다는 거야. 빛을 차단하고 뭐 하는 거야? 어둠 상자에 넣어서 한 5시간 정도 둬요. 한 3시간 정도 둬요. 5시간 정도 지난 후에 뭘 하는가 하면 이 공기가 들어있던 아이의 기체를 빼내. 기체를 빼내서 무엇에 통과시켜본다? 소켓에 통과시켜봐요. 그 다음 이 시금치 입조각이 있던 아이의 공기를 빼내. 그래서 뭐에 통과시켜본다? 소켓. 둘 다 소켓에 통과시켜. 그러면 공기를 주입했던 아이를 A라고 두고 시금치 입조각을 넣었던 아이를 B라고 두면 둘의 공기를 어둠 상자 안에 한 5시간 넣어놨다가 기체를 통과시켰을 때 어느 소켓수가 변화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바로 이거. 시금치 입조각이 들어있던 플라스크 속에 있던 공기를 주입했을 때 석회수가 더 빨리 부옇게 흐려져요. 더 빨리 부옇게 흐려져요. 그 다음에 이 공기를 갖다가 어디에다 넣는가? 또 BTB 나와요. 이놈의 BTB는 끊임없이 나와요. 얘를 갖다가 또 어디에다 갖다 넣는다? BTB. BTB에 갖다 넣어. 자, BTB 용액에 갖다 넣었을 때 누가? 얘가 더 빨리 노랗게 변합니다.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공기를 주입하는 아이보다 시금치 입조각이 있는 아이가 더 빨리 부옇게 흐려지고 더 빨리 노랗게 변하는 이유는 시금치 입조각이 어둠 상자 속에서 무엇을 했다? 호흡을 했다. 그 결과 뭐가 발생했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인 실험 들어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확인 실험 꼭 나와요. 그러면 호흡은요. 호흡은 항상 일어납니다. 항상. 항상. 식물이든 동물이든 호흡이 멈추는 순간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호흡이 멈추는 순간 뭐 했다고 보시면 돼요? 죽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호흡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 이제 너네가 아까 배웠지. 이래서 뭐를 비교한다?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해요. 자,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해서 나오는데 책에 있으니까 보세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광합성은 어떻고요? 호흡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광합성과 호흡에서 일어나는 장소를 물어. 그럼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나니? 하고 물으면 장소가 염동체가. 반드시 염동체가 있어야지만 광합성이 일어나. 근데 호흡은요. 모든 살아있는 세포.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미토콘드리아라고 배워요.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광합성이 일어나는 시기는 광합성 비치는 낮에만. 근데 호흡은요. 항상 비치 있는 낮이든 밤이든 항상 일어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항상. 항상. 자, 그 다음 이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필요한 물질이 있을 거고 그 결과 생성되는 물질이 있을 거예요. 광합성에 필요한 것은 물, 이산화탄소, 빛. 그럼 생성 물질이 포도당, 탄소. 이렇게 돼. 호흡에 필요한 게 바로 무엇이에요? 포도당, 탄소야. 그리고 호흡 결과 물, 이산화탄소. 뭐가 발생한다? 에너지. 에너지가 발생. 에너지. 그죠? 그러면 요거 빛하고 에너지를 살짝 빼.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알려줘. 대각선으로.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에 필요한 물질과 생성 물질은 서로 대각선으로 갑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영양 또는 양분, 에너지. 여러분 선배님들이 가장 많이 틀려온 별 3개예요. 광합성 결과 포도당이라는 영양분을 뭐 합니까? 합성해요. 합성.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생성했으니까 에너지 생성이겠네요. 아니요.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뭐 합니까? 저장합니다. 요 단어 중요합니다. 그리고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뭐예요? 흡수하죠. 빛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빛 에너지를 뭐예요? 빛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흡수. 얘는 에너지를 흡수해요. 에너지를 흡수해서 저장을 시켜줍니다.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영양분을 합성하고 에너지를 저장시켜주고 호흡은 영양분을 뭐 합니까? 하고 보면 영양분을 분해해요. 포도당을 분해해요.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뭐 시킨다? 생성. 얘가 생성입니다. 에너지를 생성, 에너지를 발생. 그러면 에너지를 뭐 해요? 방출해요. 에너지를 방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뭐다? 에너지 생성이다. 그리고 광합성이 뭐다? 에너지 저장이다. 요거 단어 많이 헷갈려서 틀려옵니다. 그래서 요거 별 3개예요. 조금만 안 틀리면 돼요. 알겠습니까? 조금만 안 틀리면 나머지는 다 맞춰와요. 조금만 조심하세요. 선배님들 10명 중에 한두 명은 꼭 틀려와요. 쌤이 틀리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꼭 틀려오시는 분이 있는데 저거 조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무엇이 나옵니까? 하고 보면 광합성량과 호흡량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뭐에 따라서? 요거 이제 조심하면 돼요. 한꺼번에 비교할게요. 잘 봐요. 얘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여기다 썼어요.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있는데 아침에 일출, 태양이 막 떠오를 때 빛의 세기가 뭐예요? 약해요. 빛의 세기가 약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고 보면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똑같아.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보고 3점이라고 달라요. 그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나 또는 저녁에 태양이 질 때, 아침이나 저녁, 질문, 아침, 저녁, 태양이 뜨거나 질 때는 빛의 세기가 약해. 약하니까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외관상 빛의 출입이 없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 빛의 출입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고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는데 뭘 합니까? 하고 보면 내가 광합성을 해. 그럼 내가 광합성을 하면은 뭐가 만들어져? 산소가 만들어져. 내가 만든 산소를 무엇했어? 호흡했어. 그럼 내가 호흡해서 만든 이산화탄소를 다시 광합성했어. 그러니까 자신 안에서 작업자가 되는 거야. 그냥 내가 광합성해서 만든 산소 100% 호흡에 쓰고 내가 호흡해서 만든 이산화탄소 100% 광합성했어. 밑에 세기가 약하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에는 외관상 밑에 출입이 없어. 왜? 빛의 세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낮이 돼요. 낮이 되면 밑에 세기가 뭐예요? 아니에요. 밑에 세기가 강하니까 무엇이 증가해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아져요. 호흡량보다 많아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흡수해요? 이때 바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누구를? 산소를 방출합니다. 낮에. 자, 그럼 낮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무가 있어. 자, 내가 광합성을 해.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산소를 뭐 했어? 호흡했어. 호흡에 쓰고도 산소가 뭐해? 남아. 호흡에 쓰고도 산소가 뭐해? 남아요. 남아서 뭐 하는 거야? 내보내요. 남아서 내보내요. 자, 그다음 내가 호흡을 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에 써. 광합성에 썼는데 써도 모자라. 빛이 세서. 그래서 외부에서 모자라서 이산화탄소를 뭐 하는 거예요? 흡수합니다. 그럼 이제 광합성이 활발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놓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밤이 돼.
밤이 되면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러면 빛이 없으니까 광합성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광합성량이 없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광합성량이 없어요. 없으면 뭐밖에 없어요? 바로 호흡량. 뭐밖에 없어요? 호흡량. 호흡량. 자,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시험에 헷갈려요. 밤에 호흡량만 있지 밤에 호흡만 하는 건 아니에요. 호흡은 항상 일어나는데 밤에는 빛이 없어. 광합성량이 없어서 호흡량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광합성량이 없어. 그럼 이렇게 가는 게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산소를 흡수해서 호흡을 하고 무엇을 만들어내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못 가니까 뭐 해야 돼요? 내 몸에 생긴 이산화탄소를 뭐 합니까?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살려면 필요해요. 누구를 흡수해야 돼요? 산소를 흡수해야 돼요. 그럼 호흡량만 있는 밤에는 뭘 한다?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뭐 합니까? 방출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실험했는 게 옛날에는 생지를 넣어서 실험했는데 생지를 넣어서 실험하는 거는 잔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그냥 촛불만 이렇게 켜놔요. 촛불만 이렇게 켜놓는데 여기에다가 화분을 이렇게 하나 넣어요. 식물의 화분. 자, 식물의 화분을 이렇게 하나 넣어놓고 나가 있어. 자, 그러면 낮에 태양이 비치는 낮에는 나의 촛불이 오래 가요. 나의 촛불이 오랫동안 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꺼진 밤이 되면 나의 촛불이 뭐 하더라? 빨리 꺼집니다. 빨리 꺼져요. 왜요? 낮에는 촛불이 연소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광합성에 쓰고 식물이 만들어낸 산소를 얘가 쓰니까 양초가 오랫동안 낮에 타고 있어. 근데 밤이 되면 양초도 산소를 소모하고 꽃도 산소를 소모하니까 산소의 소모량이 얘보다 훨씬 빨라서 촛불이 더 빨리 꺼집니다. 따라서 밤에 주무실 때는 여러분의 침실에 될 수 있으면 식물과 같이 주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건 거야. 그죠? 요렇게 아하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옛날에는 뭘 넣어서 실험했다? 쥐를 넣어서 실험했어. 자, 낮에 유리종 안에 쥐, 그 다음에 식물 화분하고 쥐 같이 넣어놓으면 낮에는 쥐가 어디? 화분하고 같이 있는 쥐가 오래 살아. 얘가 비실비실 하다가 죽어. 근데 밤이 되면 그냥 쥐 혼자 들어있는 거하고 옷하고 쥐하고 같이 들어있는 아이가 있는데 밤에 봤더니 옷하고 같이 있는 쥐가 먼저 죽더라.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쥐를 가지고 하면 잔인하다, 동물 학대다 이래서 촛불로 바뀌어서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어떤 학교 프린트에는 쥐가 들어가서 나와도 아 옛날에 쥐로 실험해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세요. 자, 그럼 이제 무엇이 나옵니까? 하고 물었어. 요 가지가 빛의 세계에 따른 광합성량과 호흡량에 대한 비교 설명이 다 끝났어. 그럼 이제 아까 맨 앞에서 물 정화기 이산화탄소가 빛에너지를 받아서 이거는 설명만 들으면 돼요. 빛에너지를 받아서 염록체에서 분짝분짝분짝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포도당을 만들고 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고 난 다음에 산소는 자신이 쓰고 남는 거 내보내고 요놈의 포도당이 자꾸 물에 스물스물 녹아.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동안 이 포도당이 물에 못 녹도록 낮에 무엇으로 저장한다? 녹말로 어디에다 저장해요? 염록체에다가 저장을 한다 했어요. 염록체에다가 녹말로 저장을 했다가 광합성을 안 하면 뭐가 되면 밤이 되면 이 녹말이 물에 잘 녹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뀌어서 무엇을 통해 체관, 영양소가 이동하는 체관을 통해서 식물의 각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들으면 돼요. 자, 그러면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뀌어서 밤에 체관을 통해 이동했다면 모든 양분은 설탕으로 저장되어야 되는데 모든 양분이 설탕으로 저장이 안 돼. 자, 설탕으로 체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이 영양소가 뭐로 저장된다? 녹말로 저장되는 경우가 있어. 바로 뭐예요? 고구마, 감자, 벼, 옥수수 이런 아이들, 보리 녹말로 저장돼요. 그다음 단백질로 저장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설탕들이 단백질로 저장되는 거 바로 뭐예요? 밭에서 나는 고기장에서 콩 이거 들어가고요. 그다음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도 있어요. 지방으로 저장되는 게 우리나라 전통에 나오는 참기름, 들기름, 땅콩 지방으로 저장되고요.
그다음 포도당으로 저장되는 컴퓨터입니다. 설탕이 가서 포도당으로 저장돼요. 포도당이 포도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저장이 돼서 포도. 그다음 양파. 그다음에 또 뭐로 저장돼요? 설탕. 설탕으로 저장되는 게 바로 우리가 사탕수수. 아, 체관을 통해서 설탕으로 이동해도 다양한 영양소로 뭐 된다? 저장이 되는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체관을 통해서 설탕으로 이동하지만 이 설탕이 모여서 녹말로 저장되기도 하고 설탕이 변해서 단백질로 저장되기도 하고 설탕이 변해서 지방으로 저장되기도 하고 설탕이 변해서 포도당으로 저장되기도 하고 설탕이 설탕으로 저장되기도 합니다. 하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녹말은 고구마, 감자, 그 다음에 벼, 보리, 옥수수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고 단백질은 밭에서 나는 콩, 그다음 지방은 참깨, 들깨, 땅콩, 포도당으로 저장되는 포도, 양파, 설탕으로 저장되는 건 사탕수수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이동에는 영양소가 반드시 뿌리에서만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뿌리에도 저장이 되고 줄기에도 저장이 되고 열매에도 저장이 되고 씨앗에도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체관을 통해서 이동한 설탕은 다양한 형태의 영양소로 저장되고 또 뿌리에 저장되는 고구마, 무, 당근 이런 아이들이 있고 줄기에 저장되는 감자, 사탕수수 이런 아이들도 있고 열매에 저장되는 사과, 배, 복숭아 뭐 이런 아이들이 있고 씨앗에 저장되는 벼, 보리, 밀, 콩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과학자들 중에서 호기심이 생겼어. 정말 체관을 통해서 영양소가 이동한다고? 진짜? 이러면서 이제 나무 이렇게 열심히 자라고 있는 나무야.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여기 옆에 가서 이렇게 테두리를 잘라내. 이렇게 잘라내. 안쪽에 있는 물관은 살려두고 바깥쪽에 있는 체관 부위를 잘라내. 체관 부위를 잘라내고 몇 개월 동안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야 돼요.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농부들은 절대 못해. 나무가 죽는 거니까. 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체관이 제거되어서 여기에서 양분들이 밑으로 이동 못하니까 여기가 막 이렇게 부풀어 올라. 여기가 막 이렇게 부풀어 올라. 그리고 얘는 그대로 비쩍 말라서 이렇게 있어. 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열매가 있었고 여기가 열매가 있는데 잘라냈다. 그럼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여기에 열매는 이따시만큼 커졌는데 여기에 열매는 말라 빈털어지거나 떨어지고 없는 거야. 왜? 체간이 제거되어서. 그럼 이렇게 체간을 제거해서 체간의 위치를 확인하는 실험을 뭐라고 한다? 한상박피 실험. 한상박피. 한 바퀴 뽑겠다. 세간의 위치를 확인하는 반상박비 실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모든 게 끝나요. 그럼 빠뜨린 거 있다 없다? 없다. 시험 문제에서 이제 첫 번째 많이 헷갈리는 거 요거. 호흡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 호흡이 영양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 광합성은 양분을 포도당을 합성해서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호흡은 항상 일어나는 거고 빛의 세기에 의해서 밤에는 호흡량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밤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밤에는 빛이 없어서 광합성량이 없어서 호흡량만 있는 게 밤이다. 그래서 요거하고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아, 쌤이 얘기해서 호흡은 밤에만 있다 해서 호흡은 밤에만 해. 뒤집니다. 호흡은 항상.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몇 쪽을 풀어주시는가 하면 마지막 페이지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교재 140 3쪽에 있는 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40 3쪽에 있는 알.
그럼 이제 마지막 143쪽 마무리할게요. 143쪽. 첫 번째, 작은 네모 상자 먼저 봐주세요. 호흡은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무엇을 얻는 과정의 호흡이다?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라고 적어주세요. 두 번째, 광합성과 호흡에서 광합성은 빛이 있는 낮에 일어나고 호흡은 항상 일어납니다. 호흡은 항상. 그리고 식물의 빛의 교환은 낮에는 산소를 방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반대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서 우리 인간과 똑같기 때문에 밤에 잠잘 때 식물과 같이 한 공간에서 자는 건 안 좋은데 예외적인 식물이 있어요. 밤에 같이 자도 좋은 아이들,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는 식물이 있는데 선인장이나 엄마가 키우는 이렇게 다육이 식물 있죠. 뭐 쪼만쪼만하게 해서 이렇게 번식력 좋은 아이들 있잖아. 어떻게 보면 예쁘고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러운 아이들 막 꽃 모양 이렇게 있는 거 걔들은 같이 자도 좋대요. 그죠? 자, 그럼 요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1번 포도당 더하기 무엇이 산소가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산소, 니은은 이산화탄소. 2번 식물의 호흡에 대한 설명이 OX예요. 식물의 호흡은 밤에는 호흡량만 빛이 없어서 광합성 양이 없고 호흡량이고 호흡은 항상 일어납니다. 항상. 그래서 2번에 1번 X. 그다음 식물의 호흡은 엽록체 아니온 식물의 호흡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 살아있는 모든 세포. 그래서 X. X. 그다음 식물은 호흡을 통해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O. 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식물의 생명활동에 이용되고 생장, 꽃필 때, 열매 맺을 때, 싹필 때 이용됩니다. O. 자, 그다음에 3번은 동그라미만 치면 돼요. 이제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광합성, 엽록체가 있는 세포. 호흡, 모든 살아있는 세포. 광합성, 빛이 있을 때. 호흡, 항상. 광합성, 산소 방출, 이산화탄소 흡수. 호흡,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 방출. 그 다음 얘만 안 헷갈리면 돼요. 광합성은 양분을 합성하니까 에너지 저장. 호흡은 양분을 분해하니까 에너지 방출. 또는 생성. 생성이 나왔을 때 제일 많이 헷갈려요. 자, 낮에 들어오는 기체는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기체는 산소. 밤에 들어오는 건 산소. 내보내는 건 이산화탄소. 따라서 AC는 뭐예요? AC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BD는 뭐가 되겠어요? BD는 산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누구는 포도당은 녹말로 저장되었다가 밤에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뀌어 체관을 통해 식물의 각 부분으로 이동해서 다양한 영양소와 다양한 부위에 저장이 됩니다 하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숙제는요. 145쪽에서 151쪽까지가 숙제이면서 다음 시간에 책 두 권 들고 와요. 힘들지만 2-1교재는 숙제 검사 받아야 되니까 들고 오셔야 되고 2-2교재는 진도 나가야 되니까 들고 오셔야 돼요. 다음 주는 힘들지만 교재 몇 권 들고 오세요? 두 권 들고 와주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